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저 이제 진짜로 관리를 들어가게 돼요. 제가 앞에서 관리 이 순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어떻게 갔죠? 기획, 그죠?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순서로 관리가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첫 번째 기획 단계에서는 뭐 하냐고 했었냐면 목표 설정하고요. 이 목표 안에 해당되는 활동들을 계획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조직이죠. 조직에서는 업무와 자원 이런 것들을요 배당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조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사. 인사는 이제 인적 자원, 인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뭐 채용한다든지, 그렇죠? 훈련하는 것들, 인력을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고, 네 번째는 지휘입니다. 이 지휘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관리자의 역량을 강조하게 되는데, 관리자가 그 인력들을 리더십으로 이끌고 동기부여하고 이런 측면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통제죠. 이 과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밑에 아래에 있는 하위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관리자가 관리를 했다면,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평가, 평가를 했으면 반드시 피드백적인 부분이 나올 거예요. 피드백.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수정할 건 수정하고, 이렇게 가는 게 관리의 과정이라고, 그죠?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 우리 책도 이 소단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번 시간에는요, 기획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계획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을 펴서보시면 기획해서 기획의 개념부터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의 볼게요. 자, 첫 번째 주 기획은 관리 과정의 첫 단계입니다. 포괄적인 의미로 바람직한 미래의 세계를 설계하는 것으로, 여기가 두 번째 줄 중요하네요.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기획은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미래 사건을 예측하고 앞으로 행동에 필요한 틀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모든 관리 활동, 조직, 인사, 지휘, 통제가 기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획이란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따라서 이 기획 안에는 달성 가능한 타당한 목적과 현실적 가능성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2번 기획 과정.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목표라든지 행동을 결정해 놓는 이 기획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될 수 있는 것,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첫 번째, 미래 진단적 과정입니다. 기획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미래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까라는 잠재적인 문제를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최적의 수단을 선택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의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해서요. 기획하다 보면 사실은 기획 부서가 기획을 하기도 하고요. 관리자 자체가 기획을 하기도 해요. 기획을 하려면 계속해서 실무자들과 의사소통 계속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게 되죠. 세 번째, 미래지향성, 목적지향성. 조직의 미래 방향과 가치 혹은 목적 등의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동적 과정 볼까요? 조직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다. 왜냐하면 기획 과정 자체가 환경 변화에 계속해서 맞춰서 기획에 들어가고, 또 환경이 계속 변하면 그에 맞춰서 정해진 기획을 계속 바꿀 수가 있거든요. 융통성 있게. 그래서 동적 과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성취 가능한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기획을 하려면 먼저 이 조직이 어디까지 할 수 있지? 능력치가 얼마지? 뭘 못하지? 라는 것을 파악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게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점과 약점 파악하고요. 내가 어디까지 성취 가능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가 기획 과정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고요. 요거는 기출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세 번째 봅니다. 기획의 특성 볼게요. 첫 번째, 새로운 정보, 자원 및 에너지 투입이 필요합니다. 자, 모든 계획은요,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고요. 항상 최신의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 계획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기획의 결과를 계획이라고 하죠. 두 번째, 일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획을 하고요. 이 기획을 바탕으로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계속해서 뭐 해놓냐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그러면 이 기획했던 거를 바탕으로 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옆에 갈게요. 계속 갑니다. 저희 지금 기획의 특성 보고 있어요. 세 번째, 행동 지향적이다. 네 번째, 관리자와 구성원이 함께 가기를 원하는 행로를 수립하는 것으로 다원적이고 복합한 조직, 목적을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이고 능률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 아무래도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계획하시는 것이다 보니까 미래 지향적이죠. 그 다음에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는 변화지향적이다. 그리고 제가 융통성 있게 기획은 바뀔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한다. 여덟 번째, 목표 지향적입니다. 기획이라는 건 수단이에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일련의 재결정이다. 자, 이렇게 기획의 특성까지 한번 읽어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볼게요. 기획의 필요성입니다. 요것도 앞에서 우리가 효과라든지 특성을 나왔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같은 말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성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조직 목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단적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 행정 기능 그 자체가 기획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건소로 발령이 나시면요. 계속해서 뭘 올리실 거냐면 기획안을 올리셔야 되거든요.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라고 할 때 이 행정이라는 거, 보건행정이라는 자체가 계속해서 기획을 필요로 합니다. 그랬을 때 결제가 되고 결정이 되면 그걸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변동관리의 수단으로서의 기획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 합리적 협동 행위는 기획을 필요로 한다. 아무래도요, 여러분 보건소에 가시면 간호사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보건직 공무원 또는 물리치료사 또는 의사 또는 영양사 굉장히 많은 직군의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하고 협동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다양한 노력을 한데 결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획이 이걸 잘 조정되게 해준다는 거죠. 역할을. 자, 다섯 번째,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주고요. 여섯 번째,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기획이라는 건요. 기획에 이제 배우실 건데 뭐가 들어가냐면 예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딱 정해놓죠? 그럼 그 예산 안에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해진 예산 안에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이 효과를 올릴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7번도 같은 맥락인데요. 7번,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예산을 말씀을 드렸죠. 정해진 예산이 있으면 이 예산 안에서 최고의 효과를 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한계 자체가 사실 통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하고 활동을 규정하고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통제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기획 과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계획하는 순서를 쭉 나열을 한 건데 기획 과정은 사실은 학자마다 책마다 좀 다릅니다. 구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강론서나 다른 출판사의 책을 갖고 계시다면 비교를 하시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획 과정을 자 1번 기본 전제 세우고 2번 예측하고 이렇게
타이틀을 무조건 외우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쭉 이해하고 흐름만 가져가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되, 자, 첫 번째, 기본 전제를 세우는데 기획이 실시될 미래의 외적, 내적 환경에 대한 가정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파악을 하는 거죠. 우리의 지금 능력치는 어떤가 이런 것들. 두 번째, 이제 예측해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장래 환경에 대한 예측하고요. 넘겨볼까요? 세 번째, 이때 목표를 설정하겠죠. 조직의 목표. 네 번째, 활동 계획을 전개시킨다.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목표 등을 근거로 해가지고 조직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행동 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개발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다섯 번째가 회환입니다. 평가와 회환. 간호 업무에 대한 평가는 현 업무가 과연 효율적이었는지 객관적 방법을 통해서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업무 방향 설정과 업무의 내용 개선에 도움 준다라고 했습니다. 읽고 이해하고 흐름 가지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6번입니다. 좋은 기획의 조건 나오는데요. 요거는 네, 기출을 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볼게요. 명확하고 건전한 목표 설정에 근거를 둔다. 아무래도 조직 구성원이 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않으면 당연히 목표의식을 잃어버리겠죠. 두 번째, 간단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취해질 행위가 분석되고 분류되셔야 된다. 그래야 명확한 목표가 나오겠죠. 자, 네 번째, 변화하는 상태에 대비할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제가 융통성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그때 상황에 대비해서 약간씩은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균형 잡힌 계획이어야 됩니다. 어디 한 군데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한다. 효율성과 같은 맥락이고요. 7번, 과학적인 방법으로 기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기획을 할 때 관리자가 혼자서만 단독적으로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의 관리자들,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통계라든지 어떤 분석이라든지 어떤 자료, 그 다음에 그들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기획을 수립을 하게 되죠. 자, 여덟 번째, 조직 전체의 목적과 방향 내에서 통합된 효과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기획의 조건이었어요. 자, 7번 보시면 기획의 역할 및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자, 기획은 간호조직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기획 역할 보고 있어요. 첫 번째, 목표의 설정 및 통합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기획은 조직의 달성 목표를 설정해요.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의 가장 첫 번째잖아요. 기획 단계에서 한다는 거고요. 서로 다른 각 기능 부분별, 각 계층별 활동을 전체 조직의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 밑에 있는 실무진들이 결국에는 최초에 설정한 목표에 맞춰서 일을 하게끔 얘기한다는 거죠. 요구를 한다는 거고. 계속 가시면 모든 구성원의 활동을 공동 목표를 향하여 통합하는 수단과 직원 배치, 건물 장비 이런 것들을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수단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1번에 나와 있어요. 목표를 설정하고 이 아래 직원들의 모든 자원을 다 통합화하는 거. 목표를 기준으로 통합하시는 거. 자, 두 번째. 역할의 명료합니다. 기획은 미래 활동을 위한 목표의 결정과 행동 계획에 따라서 책임 영역을 할당해줘요. 업무를 할당해주고 업무에 맞춰서 권한을 주게 되고 권한에 맞는 책임까지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역할의 모호성을 감소시켜요.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기획에 맞춰서 목표에 맞춰서 역할을 다 준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 해결 기능을 있습니다. 기획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조직의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기획 자체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관리 자체가 수단인 거죠. 두 번째 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해요. 여러분 기획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오고 약점
강점을 보통 가지고 기획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기획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도출될 수 있겠는데 그럼 나 그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는 것까지 파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그 문제점 해결책을 검토하고 세 번째 줄 보시면 또 준비해서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기획을 잘 하시다 보면. 네 번째, 변동관리의 수단입니다. 자, 변화 과정을 기획화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낙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현대사회가 굉장히 격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쵸? 두 번째 줄 보시면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장래 간호조직의 외부 및 내부 환경을 예측합니다. 그 밑에 줄. 최적의 행동 계획을 선택함으로써 간호조직에 대한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획이라는 게 장기 기획이 있고 단기 기획이 있는데요. 보통 1년 단위로 기획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외부의 환경과 내부 환경은 굉장히 격변해요.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거죠. 그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든다는 거죠. 기획을, 적응할 수 있는 기획을. 그러면 적응하고 목표 설정하고 역할도 잘 할당해주고 문제 해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사전 조정. 기획은 각 부분 활동을 사전에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두 번째 줄 보시면 각 부서 간의 협동과 조화가 유지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간호하는 게 사실 간호부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원무과라든지 아니면 이송팀이라든지 아니면 영양사라든지 이런 사람들과도 잘 교류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 간의 협동과 조화가 유지되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부분 간의 계획이 사전에 잘 조정되어서 유기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유기적인, 협력적인 행동 자체도 이미 처음부터 기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은 최고 결정권자가 결재를 하기는 하지만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나 아니면 기획팀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기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은 첫 번째 줄 많은 요인과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돼요. 전제를 세우고 대안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예측, 평가함으로써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그거를 평가하고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재고하고 하면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기획 자체가 의사결정을 잘 해주게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6번이었습니다. 넘겨보시면 7번이요. 지휘와 통제의 수단이 된다. 기획은 성과 측정의 근거를 세우고 이 근거는 목표가 되겠죠. 그죠? 세우고 마련해주며 지휘와 통제의 수단이 되고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즉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7개고요. 여기는 좀 언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험에서요. 그래서 기획의 역할과 기능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물론 타이틀 중심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기억에 잘 남을 수 있게 부가 설명을 붙여서 말씀을 드렸죠. 잘 이해해 주세요. 자, 넘기시겠습니다. 넘기시면요. 뭐가 나오냐면 8번에 기획의 원칙이 나와요. 이것도요. 교재마다 약간 달리 구성되어 있는데 큰 틀은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별표를 쳐주셔야 됩니다.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시험에서. 그래서 기획의 원칙, 기획을 하려고 할 때 꼭 지켜야 될 원칙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2번으로 바로 가시죠. 기획 원칙의 유형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합 목적성의 원칙이에요. 가로 열고 목적 부합의 원칙입니다. 의식적인 협동을 통하여 집단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직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획은 밑줄 그어주세요. 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의 과정이므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기획은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뭘 하기 수단이에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얘기예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두 번째, 기획 우선의 원칙입니다. 어떤 간호를 하던, 여긴 관리니까 관리를 하던, 어떤 사업을 하던 가장 먼저 뭘 하게 돼요? 기획안 제출하세요 이러거든요. 기획을 먼저 하셔야 된다. 자, 첫 번째 줄. 모든 관리 과정 활동 중에 우선되는 과정이다. 뭐라고요? 기획하셔야 된다. 모든 관리 기능은 서로 얽혀 있지만 조직, 인사, 지휘, 통제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활동이고요. 이 지원 활동은 반드시 기획 다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일반성의 원칙이에요. 어느 특수한 관리 계층만의 독특한 기능이 아니고 모든 관리 계층의 기능이며 최고 관리자에서부터 하급 관리자에 이르는 관리 기능이기 때문에 일반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게 최고 관리자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든 관리 계층의 기능이다라고 했거든요. 관리자도 등급이 나뉩니다. 최고 관리자, 중간 관리자, 그 다음에 하위 관리자, 실무 관리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간호에서 보시면 최고 관리는 이제 간호부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제가. 중간 관리자는 간호 이제 과장, 뭐 팀장 이런 사람들. 하위 관리자가 이제 수간호사죠. 사실은 이 나름대로 다 기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성의 원칙을 갖는다는 거. 그러니까 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권화의 그런 업무가 아니다. 다 하기 때문에 일반성의 원칙, 일반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효율성의 원칙입니다. 효과는 자원 투입은 신경 쓰지 않고 얼마나 이 결과가 풍성하냐를 보는 게 효과라면 효율은 자원을 고려하는 거죠.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내는 게 효율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주어진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원을 최소화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도 됩니다. 자원을 최소화한다는 건 물론 단순히 투입되는 자체의 자원을 최소화한다는 얘기도 맞고요. 기존의 자원과 새로운 자원이 있다면 기존 자원을 최대화로 사용하고 새 자원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새 거 사지 말고 있는 거로 있으면 있는 거로 해결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바로 효율성의 원칙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장래 예측의 원칙. 효과적인 계획의 수립은 외부 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와 불확실성을 예측하고요. 이에 대처해 나아감으로써 조직의 존립과 성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기획 자체가 장래 예측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장래를 예측한다는 건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 그에 맞는 대처까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봅니다. 간결성의 원칙. 복잡한 전문 용어를 피하여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기획이라는 건요. 결국에는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이 기획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문 용어 피하시고 평이하게 작성돼야 되고 만약에 간결하지 않으면 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데 목적이 명료하지 못하면 기획이 복잡하게 되고요. 낭비의 원인이 되고요. 이 실무자들이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요. 간결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볼게요. 탄력성의 원칙. 요거는요. 다른 말로 융통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변동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하부 집행기관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은 탄력성을 지녀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내부든 외부든 환경은 계속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을 했을 때 이거를 정말로 일로 옮기는 하부 실무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하부 실무자들은 기획이 정해져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문제가 생기면 꼭 기획뿐만 아니라 내가 좀 바꿔볼까? 내가 새롭게 다르게 문제를 해결해볼까? 이거를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은. 그죠?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끔. 자, 8번째. 경제성의 원칙입니다. 요거는요, 우리 앞에서 봤던 효율성의 원칙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도록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9번째, 계층화의 원칙 보겠습니다. 구체화 과정을 통해서 가장 큰 것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파생시킨다. 그래서 이 계층화의 원칙은 이 그림으로 많이 나오죠. 그죠? 가장 하위 단계부터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10번, 그 밖의 원칙입니다. 이 외에 안정성, 포괄성, 균형성, 필요성의 원칙들이 적용된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안정성은 뭐냐면 이게 지금 뭐와 좀 구별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융통성의 원칙, 여러분 책에는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거는 상황 변화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계획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와 반대되는 게 바로 안정성의 원칙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래 기획이 상황 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바뀌는 건 좋아. 근데 너무 많이 바뀌면 안정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작작 바꾸자 지금 이 말이에요. 안정성의 원칙은 너무 많이 바꾸지 말자. 다음 두 번째 포괄성의 원칙입니다. 자, 포괄성은 뭐냐? 이런 거는 자원이나 어떤 제반 요소가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기획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인력이든 시설이든 예산이든 한 곳에 편중되면 다른 곳은 그걸 이용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끔 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네, 9번 계층화의 원칙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10번 그 밖의 원칙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원칙 보시면 이제 위에 나와 있던 것 말고도요. 이외에도 안정성, 포괄성, 균형성, 필요성의 원칙들이 적용된다라고 했죠. 이거 좀 써서 보실게요. 자, 안정성의 원칙. 그 다음에 포괄성. 그 다음에 균형성.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필요성. 설명이 좀 안 돼 있어서요. 나머지는 되는 이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가면 첫 번째 안정성의 원칙. 요거는요. 뭐랑 구별을 하셔야 되는 뭐랑 반대냐면 앞에서 봤던 여러분 탄력성의 원칙이 있었죠. 다른 말로 융통성의 원칙.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탄력성이라는 건 제가 그런 거라 했죠. 상황 변화에 맞춰서 계속해서 바뀌셔야 된다. 이게 탄력적이라면 안정성은 그런데 너무 많이 바뀌면 불안정해져. 그러니까 작작 바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바꾸지 마. 이게 바로 안정성의 원칙이에요. 자, 두 번째 포괄성의 원칙은 뭐냐면 기획을 하면서 자원이나 제반 요소를 빠뜨리지 않고 그 기획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균형성의 원칙입니다. 균형성은 뭐냐면 이러한 자원이나 제반 요소들 간에 균형을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즉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간호부 예산 안에서도 너무 이 뭐 행정이라던가 이쪽에만 예산이 치우치게 되면 나머지에서는 그 예산 쓸 수가 없겠죠. 그와 관련된 게 균형성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필요성의 원칙이라는 건 어떤 기획을 할 때 그 기획에 대한 명확한 근거라든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 뜻이에요. 기획에 대한 어떠한 항목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필요성의 원칙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 원칙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재는요, 이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막 열 몇 개씩 이렇게 나온 교재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은 10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9번까지 있잖아요. 알자르고 그냥 7번까지만 해가지고 나온 책도 있고, 이것도 조금 다르긴 한데요. 여기에 우리 책은 그래도 이 책을 종합해서 굉장히 많이 자세히 나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기획의 원칙까지 보셨고, 이제 여러분이 보실 거는 기획 방법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방법. 기획을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첫 번째, 기획 예산 제도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획을 할 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물론 인력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돈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왜냐면 어떤 사업을 펼치고 어떤 관리를 하려고 할 때 그 틀 안에서 하려면 그 틀은 항상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 예산 제도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PPBS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 예산 제도. 자, 개념부터 보실게요.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따로 시행하지 않고 동시에 고려하는 절차로서, 즉 유기적으로 연관시킴으로써 자원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려는 제도이다라고 했네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뭐 보셨냐면요. 기획의 원칙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실 건요. 기획의 방법이죠. 첫 번째로 나오는 건요. 예산과 관련된 방법이 나오는데요. 기획 예산 제도입니다. PPBS예요. 여기서는 기억은 해주시되 뭔가 여기서 문제가 막 깊이 나온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개념 정도를 완벽하게 이제 숙지를 해놓으시면 되는데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동시에 해요. 동시에 고려하는 절차다. 지금 이해 가시죠? 이거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그러니까 원래는 계획은 계획만 수립하고 예산은 예산만 따로 짜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동시에 해요. 계획장과 동시에 예산, 계획장과 동시에 예산, 그 예산도 단타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고려하는 절차로, 즉 유기적으로 연관시킴으로써 자원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려는 제도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장기적인 기획을 짜요. 보통 장기적이라고 하면 뭐 기획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3에서 5년 아니면 10년 이상 넘어가는 기획도 있단 말이죠. 그게 장기적 기획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기획만 따로 짠 다음에 나중에 예산 편성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획을 짬과 동시에 1년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동시에 해요. 동시에 한다. 자, 이거를 동시에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 의사결정 따로, 이거 의사결정 따로가 아니라 의사결정이 일원화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적인 사업을 끌고 가는데 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예산 편성에 받쳐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쭉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단타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절약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 이게 여러분이 보시는 PPBS의 내용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넘겨보시면 작업 절차 있거든요. 뭐 계획 수립, 사업안의 작성, 예산 편성, 그런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간호조직의 기획 예산 제도. 요것도 간호조직에서 이제 이거를 적용했다는 건데요. 이것도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산 제도는 요 정도 개념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로 보실 건 작업망 체계 모형입니다. 자, 작업망 체계 모형에는 두 가지가 해당되는데요. 첫 번째는 PERT고요. 두 번째는 주경로 기법 되겠습니다. 이 두 개는 비교해서
차이를 잘 이해를 하면서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내용부터 볼게요. 첫 번째 줄, 작업망 체계 모형에는 PERT와 주경로 기법이 있다. 기획에서 작업망을 만들 때는 구체적인 활동을 파악하고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기준으로 그 활동을 완성시킬 방법을 결정해서 전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각 활동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선 어떤 게 키워드냐면 작업망이라는 게 키워드인데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할 때 하나 다 독립적인 작업이 아니라 이거를 해야 이게 되고 이거를 해야 이게 되고 이거를 해야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도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사실 다 연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획 이렇게 짜야 그 다음 기획이 넘어가는 거고 이 기획이 이루어져야 다음 기획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기획 안에서도 이 항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작업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작업망을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거죠. 그러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게 먼저야? 여기 예산이 얼마 들어가다고. 그 다음 이거야? 그 다음 이거야? 이렇게 쭉 순서대로 짜는 게 작업망 체계 모형입니다. 첫 번째 PERT부터 보도록 할게요. PERT는요. 언제 나오게 됐냐면 1950년 됐네요. 자, PERT 1950년도에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잠수함을 만들어요. 잠수함을 만들 때 나온 이론입니다. 잠수함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사실은 잠수함 영화 엄청 성애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나오는 잠수함이 나오는 영화 제가 다 봤거든요. 제가 잠수함을 좀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잠수함을 만들려면 한 가지만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잠수함 내부를 보시면 요리하는 그 식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침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뢰 같은 것이 오는 소리를 탕탕탕 듣는 그런 부서도 있고 아니면 어뢰를 쏘는 부서도 있고요. 그죠? 엔진을 다루는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잔망경에 올라가가지고 딱 보면서 하는 그 되게 여러 가지 기술이 집약돼 있고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어뢰가 나가려면 사실은 엔진이 완성되고 그 엔진의 힘을 빌려서 어뢰가 나가고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업무들이 다 연결돼 있네. 이게 돼야 이게 되는 거구나. 이게 완성돼야 이게 되네. 그래야지만 잠수함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거를 좀 쭉 배열해 볼까? 라고 나온 게 PERT예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배경이 됐다는 거죠. 자, 이 이론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획과 통제를 하는데 사용되는 작업망 체계 모형이에요. 불확실한 상황, 잠수함이 솔직히 건조될지도 잘 모르겠고 성공적으로 완성될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완성될지도 몰라요. 굉장히 어떤 상황이에요?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려고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47페이지 가시면 2번 주요 작업들을 진행 순서로 나열해서 번호를 붙인 후 화살표로 연결시켜서 모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PERT로 작업하는 거 예를 들면요. 자, 시작해요. 작업을 시작하면 먼저 A란 작업과 B라는 작업을 하게 돼요. A가 완성돼야만 C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B가 완성돼야도 이 C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C라는 작업은 A도 완성되고 B도 완성돼야 된다는 거죠. B는 다시 어디로 파생되냐면 D로 파생됩니다. D가 되려면 C도 같이 완성이 되셨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C가 되면 다시 E로 넘어갑니다. E가 되면 F로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D가 완성되면 G로 넘어가요. G로 할 때는 E가 같이 완성이 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얽히고 설킨다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얽히고 설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완성이 되게끔 하는 모형이 바로 PERT 모형입니다. 그죠? 화살표로 계속 연결시켰잖아요. 보시면. 자, 3번 볼까요? 프로젝트 전체를 완성하는데 여기선 잠수함이 시초였죠? 프로젝트 전체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기대 소요량을 알 수 있고요. 어떤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완성되어야 할 작업을 알 수 있어요. 자, D라는 작업을 완성하려면 그 전에 B라는 게 완성이 돼야 되고요. 그 전에 C라는 게 완성이 되어야만 뭐가 완성될 수 있어요?
D가 완성될 수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4번 볼게요. 각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하는데요. 이게 이 문장이 중요해요. 4번이 중요해요, 여러분. 시간 추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시간을 추정하는데 낙관적 시간, 그 다음에 비관적, 그 다음에 확률적. 세 가지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낙관적 소요 시간이란 건 뭐냐면 결과를 낙관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불확실하다고 했잖아요. 성공할지 말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도 낙관적으로 본다는 건 야,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성공하는데 몇 시간 걸려? 라고 보시는 게 낙관적인 소요 시간. 그 다음에 비관적 소요 시간은 이거 불가능해. 몇 시간 소요돼? 라고 보시는 거. 자, 그 다음에 확률적 소요 시간은 완성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확률상 몇 퍼센트 정도는 완성될 수 있다고 봐. 그러면 그랬을 때 몇 시간 걸려? 라고 시간을 추정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추정을 하시면은 추정 후 뭐가 보이냐면요. 취약한 부분이 보여요. 낙관적으로 성공한다고 봤을 때 10시간이 걸려요. 혹은 뭐 한 달이 걸려요. 혹은 뭐 2달이 걸려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안에서도 중요한 항목이 있잖아요. 토탈에서 뭐 2달이 걸리는데 각각 보면은 이 부분이 좀 오래 걸리네. 얘들아, 2달 중에서 G가 해당하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게 바로 G가 취약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밝혀낼 수가 있고요. 밝혀내시면 여기에 뭘 집중할 수 있냐면 자원을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PERT 기법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PERT라는 건요. 주요 작업들을 쭉 나열해요. 그래서 그 순서를 화살표로 연결합니다. 연결하시고 뭘 파악하냐면 시간 3개를 파악해요. 낙관적 소요시간, 비관적 소요시간, 확률적 소요시간을 파악한 다음에 요거를 딱 파악하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취약한 부분이 나온다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자원을 집중해서 결국에는 임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방법이 PERT 모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주경루 기법 보겠습니다. 주경루 기법 CPM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1번 볼게요. 한 작업이 정시에 완성되지 않으면 다른 작업을 시작할 수 없어서 사업 지체를 한눈에 알 수 있다라고 했고요. 2번 보시면 작업 완성을 위한 하나의 완성 시간만을 추정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경루 기법도 PERT랑 비슷한 게 뭐냐면 PERT에서도 어떤 항목이 완성되려면 그 전에 다른 항목들이 완성이 되어줘야 돼. 이거는 지금 비슷해요. 그거는 비슷한 개념인데 앞에서 PERT는요.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을 3개를 봤잖아요. 낙관적, 비관적, 확률적 이것들을 다 계산해 봤단 말이죠. 그런데 주경루 기법에서는 여러분 이게 큰 차이점인데 두 번째 2번 보시면 작업을 위해서 시간을 뭐만 추정해요? 하나의 완성 시간만을 추정해요.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PERT는 3개를 추정했는데 주경루 기법은 데드라인, 완성 시간만 추정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3번 볼까요? 주경로가 제 시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관리자는 자원의 투입과 작업 속도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추정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자원을 집중하는 개념이었다면 주경루 기법은 데드라인을 파악해요. 자, 그래서 언제까지 완성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한 달 안에 완성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한 달에 맞춰가지고 자원과 요거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더 효과적으로 보이세요? 이게 더 효과적이야. 아니야, 이런 거 다 빠지지 않고 이게 더 효과적이야. 지금 이게 주경루 기법이잖아요. 뭐가 효과적인지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PERT는요. 제가 언제 쓴다고 그랬죠? 이 PERT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PERT가 효과적이죠. 왜요? 아주 여러 단계의 낙관적이고 비관적이고 확률적인 시간을 다 계산해가지고 자원을 집중해주는 방법이니까 여기서는 이게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주경록 기법 가시면 여러분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확실한 상황에서 쓰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는 완성된 게 확실해요. 성공할 게 확실해요. 그냥 시간 싸움이에요. 언제 완성될까 말까 시간 싸움이면 아니 이루어지기 확실한 걸 가지고 이게 세 개까지 추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뭐만 추정하시면 돼요? 확실한 상황이고 확실한 사업이라면 언제까지 되니? 데드라인만 파악하시면 되죠. 그거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 쓰이는 것과 확실한 상황에 쓰이는 것 각각 효과가 다르다. 그러니까 뭐가 좋은 게 아니라 각각 맞는 상황에 따른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PERT와 CPM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금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PERT와 CPM을 비교를 해보시면 자, 공통점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이것 자체가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한 기법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활동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것도 저것도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그 전 활동이 먼저 와야 된다를 쭉 나열을 하기는 하기 때문에 자, 활동 순서대로 나열을 하죠.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죠. 활동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당연히 진행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T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기획 기법이라고 말씀드렸고, CPM은 완성할 건 확실해요. 확실한 이제 시간 싸움인 경우 쓴다고 그랬죠? 확실한 상황에서 쓰는 방법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세 가지 시간을 쓰잖아요. 앞에서 보셨죠? 뭐 낙관적, 비관적, 확률적 보셨고 여기서는 한 가지 시간. 데드라인만 본다고 했죠? 네, 이게 바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CPM과 PERT는요.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하면서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진행표 및 점검표 나오네요. 여기는 계획한 업무의 순서와 책임 등을 날짜로 기록하고 흐름 파악하고 협조 구하고 이런 내용이고 통계 볼까요? 통계에 의해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 본다던가 여러 가지 변수들과의 관계를 산출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이거에 맞춰서 기획을 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2번 강의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기획의 원칙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획 방법 있잖아요. PPBS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얘네를 붙여서 같이 한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일원화되고 장기적인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예산이 딱 뒷받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작업망 체계 모형에서 PERT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작업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세 가지 시간을 파악해서 그 시간에 따라서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거기에 자원 집중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CPM 같은 경우는 확실한 상태에서 하나의 데드라인을 그러니까 행동은 나열하겠죠. 행동은 나열하되 한 가지 데드라인을 딱 박아놓고 이 데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이 속도와 자원을 조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뒤에 가시면 소단원 전략 기획 방법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수고 많으셨고요. 한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